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오늘은 겸손한 톨키니스트 박대희님께서 함께 해주신 바 세 남자의 발굴 채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쭉 보다 보면 혹은 소설을 읽다 보면 여기가 지구이기는 한 건가 일단? 아니면 어떤 다른 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별도의 새로운 세계 하나를 창조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세계관을 건드리고 있는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한 번쯤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예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톨키니스트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오늘도 저희 박대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장대한 세계관에 조금이나마 접근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조시프님은 어떠세요? 제일 좀 이렇게 이 세계관에 접근할 때 느끼게 되는 호기심이나 궁금한 그런 지점들이 어떤 거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가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네. 그 전제가 되는 내용들이 뭔지를 그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다 말 안 해주고 그냥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또 저같이 빡빡한 성격은 네. 이걸 다 알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음. 그래서 자꾸 거기서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치. 저는. 몰입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그 중간계라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중간계가 있으면 그치. 뭐 변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어. 오른쪽 왼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근데 중간계만 나와.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표현인가 싶어서 네네. 우선은 진짜 뭐 직관적으로 중간계가 도대체 뭡니까? 이 지도 오늘 갖고 오셨는데. 일종의 지형을 한번 이렇게 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계라는 거는 사실 뭐 이 반지의 제왕의 무대 그리고 네. 그 전에 네. 있었던 쭉 역사가 내려왔던 무대고 네. 사실 이 중간계와 조금 구분을 둘 수 있는 대륙은 왼쪽으로 이제 신들이 사는 대륙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제왕 3편에 보면 그 백색 항구에서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떠나죠. 네. 근데 빌보랑 프로도 태우고 네. 그분들이 이제 떠나는 게 그쪽 대륙으로 떠나는 거고 왜 떠나는 건가요, 근데 그분들? 그분들은 그냥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 그쪽은 이제 그 엘프들이 사는 엘프들은 죽지 않거든요. 네. 그냥 영생을 위해 이제 그쪽으로 떠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오롯이 인간들에게 남겨두겠다라고 하고 떠나는 네네.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계관은 뭐 지구의 뭐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이런 거랑 완전 별도의 세계인 그건 거죠. 완전히 네. 아예 그냥 아예 다른 상관없는 영역. 거. 예. 근데 사실 처음에는 네. 이 중간계와 그 신들의 영역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역사를 넘어가 보면 네. 처음이라는 게 이제 이 세계관의 태초. 최초 네. 이 네. 창조주 그러니까 일루바타르라는 창조주가 있었어요. 이 창조주가 땅덩어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 발라들이라는 신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들을 내려보내서 자 땅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중간계죠. 네. 그 하나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발라들을 시켜서 뭐 중간계에 산맥도 세우고 강도 흐르게 하고 막 쭉 세워놓습니다. 네. 그렇게 세워놓고 발라들을 거기를 이제 지배하게 하는데 네. 그 시대가 등불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음. 이때는 밤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등불이 딱 켜져 있어서 밤이 네. 없었던 그 오. 시대라고 하고 너무 재밌다. 예, 그 시대에 이제 대립했던 게 발라들의 왕인 만웨와 이 발라들 중에서도 악당인 멜코르. 거기서도 악당이군요. 예, 네. 이 멜코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론의 대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멜코르와 만웨의 전쟁으로 이 중간계가 계속 파괴가 되니까 일루바타르가 안 되겠다. 저쪽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신들은 신들의 세계로 보내고 내가 이 중간계에다가 엘프랑 인간을 만들 건데 네. 여기 계속 파괴되면 걔네들 못 살잖아. 그러니까 신들 니네 절로 가서 싸우든지 하여튼 너네는 절로 가. 신들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로 가. 그러면 잠깐만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하십시오. 멜코르도 같이 간 거예요? 멜코르는 그때 싸우고 이 중간계에 남아 있습니다. 네. 계속 남아서 여기서 이제 악을 행하죠. 음. 그렇게 어허. 거기까지가 등불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멜코르와 발라들이 싸우면서 이 등불이 파괴되면서 등불의 시대가 종료가 돼요. 그 등불의 시대가 뭐 예를 들면 제1시대 뭐 이런 건가요? 제1시대는 태양의 시대만 제1시대, 제2시대, 제3시대가 나눠지고 태양의 시대 전까지 등불의 시대, 나무의 시대가 완전 곧 또 전인 거네요. 정말 정말 네. 초기 시대인 거네요. 그래서 창조가 되고부터 3,500년 여기까지가 등불의 시대입니다. 시대다. 그 등불의 시대에 그냥
기억하셔야 될 거는 멜코르라는 악이 있어서 네. 신들의 세계가 다시 형성됐고 여기는 이제 중간계로 만들어졌다라는 만들어졌다. 여기까지만 그냥 기억을 네, 하시면 어. 조금 수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무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레골라스 같은 엘프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조된 건가요? 예, 엘프도? 그래서 엘프는 보통 그 첫 번째 종족이라고 하죠. 그 아. 일루바타르가 나는 엘프를 만들고 네. 두 번째 종족으로 인간을 만들 거야.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오. 나는 엘프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 거야. 그래서 엘프가 나오는 시대가 나무의 시대입니다. 아하. 근데 이 엘프가 나무의 시대에 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분화를 해요. 그거를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그렇게까지는 할 이유는 네. 없을 것 같고 뭐 그냥 신의 세계로 간 엘프들도 있고 그냥 어. 중간계에 남는 사람들도 있고 갔다 돌아온 엘프들도 있고 허허. 그러면서 엘프들끼리 엄청 싸웁니다. 네. 엄청 싸우고 이때 이제 엘프들 중에 조금 한가닥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 사람이 페아노르라는 사람인데 요 친구가 만든 보석이 실마릴리온이에요. 어. 요때 네. 실마릴리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프의 작품이군요. 네네. 실마릴리온. 네네. 요때 실마릴리온이 등장을 하고 음흠. 요 실마릴리온을 갖고선 멜코르가 뺏어가고 그걸 네. 다시 찾아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실마릴리온의 주를 아하.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네. 거기까지가 이제 나무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그냥 한 가지 그냥 재밌게 좀 하나를 짚어드리면 나무의 시대 때 그 엘프가 탄생하기 전에 발라 중에 하나가 난쟁이를 먼저 만듭니다. 드워프. 네, 드워프족을 네. 먼저 만듭니다. 어허. 근데 이제 이게 창조주가 보기엔 기분이 나빴던 그렇죠. 거죠. 약간 설계대로 하지 않은 나는 거니까. 엘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 네가 어. 뭔데 난쟁이를 먼저 만드느냐. 네. 그래서 이 발라가 싹싹 빕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네가 만들었으니 살려는 두겠다. 근데 엘프가 나올 때까지 너네는 잠에서 깨어나면 안 된다. 계속 재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난쟁이들에게 이제 한 게 너네는 땅 속에서 살게 될 거고 엘프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을 거다. 아하. 이 얘기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김리와 레골라스가 그렇게 계속 으르렁거리는 거죠. 툭탁거리는 네. 야, 재밌다, 이 얘기. 계속 툭탁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 엘프와 네. 난쟁이들도 뭐 싸웠다가 흩어졌다 계속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궁극적으로 얘네들은 그 창조주의 생각 때문에 어. 끝까지 가까워지지는 못하는 예. 너무 재밌다. 그런 진짜 재밌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나무의 시대를 거쳐서 쭉 진행되다가 이 반지의장이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대는 어느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태양의 시대. 이 나무의 시대도 멜코르에 의해서 나무가 이제 다 파괴되면서 네. 끝나고. 그 나무에 있었던 빛만 따서 별과 달과 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태양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네. 태양의 시대에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렇구나. 예. 너무 재밌다. 이제서야. 네. 이 태양의 시대에 인간이 등장하고 인간들이 엘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종속되죠. 이렇게 인간들이 막 혼자 뭐 어떤 일국을 이루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그 네. 엘프들에 이렇게 봉속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약간 엘프들을 그러니까 신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받들면서, 받들면서, 모시면서 그런 세계관을 쭉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그 인간과 요정이 연합해서 계속 멜코르 쪽과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호빗은 언제 창조가 되는 건가요? 호빗은 3세기에 그냥 불현듯 등장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네. 호빗은 사실 이 태양의 시대까지 특별하게 거론되지는 않고 네네. 이 태양의 시대 2시대까지가 끝나고 네. 이제 3시대 때 중간계 그러니까 이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 호빗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뭐 그 전까지는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어떤 세계관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종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엘프와 인간의 뭐 혼혈이라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엘프와 인간의 혼혈이 아라고른입니다. 아. 그리고 엘론드고. 엘론드도요? 예. 그래서 엘프와 인간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도 하고 네네네. 아기도 낳는데 그렇게 둘이 결혼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창조주께서는 네. 선택하게 했습니다. 엘프로 살든지 인간으로 살든지. 근데 엘프로 살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프는 죽지 않는 네. 종족이라서 끝없이 살게 되고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어쨌든 엘프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네. 몇백 년을 삽니다. 그게 이제 영화 속에 종종 등장하는 두네다인, 그 종족들, 네네. 곤도르의 어떤 먼 조상, 네. 아라고른의 조상이 이제 그 엘프와 인간의 어떤 혼합체. 허허.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분들도 이제 계속 좀 인간의 피가 많이 섞이니까 네. 지금은 뭐 그 수명이 줄어서 뭐 한 아하. 2, 300살 이상 아. 살지만 처음에는 뭐 막 뭐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았었죠. 허. 근데 보시면은 영화 속에서 이거는 확장판에만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에오윈이 그 아라곤과 대화하는 데서 그런 걸 물어봐요. 몇 살인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맞아요. 아라곤이 네. 나 80살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87세라고 나오죠. 예. 네. 이 이 상황- 새파랗게 어린. 예, 네. 이 상황을 모르면 전혀 뭐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 그쵸. 무슨 소리야? 농담인가? 근데 실질적으로 아라곤은 두네다인의 어떤 피를 쭉 이어받다 보니까 이어받아 와서 음. 예, 나이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은 음.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지금 해주신 얘기들이 쭉 이제 실마릴리온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또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세계관의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일종의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깔려 있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네, 우리에게는 톨킨의 제일 유명한 작품이 반지의 제왕이지만 네, 네. 실제로 톨킨이 정말 집대성했던 그치. 작품은 어, 이 실마릴리온의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반지의 제왕을 보실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죠. 태양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태양의 네. 시대는 사실 지금 반지의 제왕의 무대가 되는 3시대 이전에 두 개의 시대가 더 있었어요. 네. 그래서 1시대와 2시대가 있었는데 네. 아까 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시대는 사실 인간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를 이제 태양의 시대라고 보는데 여기서도 모르고스와 인간과 요정의 연합군은 계속 싸웁니다. 뭐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네. 많은 네. 전투가 있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인간과 요정이 밀립니다. 음. 밀려서 모르고스가 이 중간계를 거의 지배하게 되죠. 네. 모르고스라 하면 사우론의 대장. 네. 그러니까 멜코르를 모르고스라고 칭합니다. 네, 아, 네, 네. 네. 같은 거군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이제 그 중간계가 악에 의해 점령될 무렵에 네. 인간과 요정의 혼혈. 예, 혼혈 후예가 발리노르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 네. 신들의 세계로 넘어가서 아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음. 이대로 악에게 넘어갈 수는 아하.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항해를 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신들에게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신들이 여기서 참전을 하죠. 아. 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1시대가 끝나요. 1시대가 끝나면서 이 중간계의 지형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네. 이 중간계의 지형 자체를 뭐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이할 만한 점은 누메노르라는 섬 하나가 해양에 떠요. 여기에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곤도르의 조상들을 살게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인간들 중에 요정과 혼혈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조금 특출난 인간 네. 그들을 살게 하는데 그게 이제 누메노르인의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누메노르인들의 역사가 태양의 2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메노르네. 네. 근데 이 누메노르인 시대 때 그러니까 그 태양의 1시대 때 멜코르는 완전히 붕괴되고 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 반지의 제왕 역사에서 사실 좀 사라집니다. 뒷전으로 네, 가고 네, 네.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악이 사우론입니다. 그 후계자의 그렇죠. 느낌으로. 예. 어허. 근데 이 사우론도 사실 처음에는 뭐 아까 조크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악이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네, 이렇게 네. 외모도 상당히 수려하고. 근데 근데 이 사우론이 가장 잘했던 게 이 이간질. 아. 그리고 이렇게 서로 좀 싸우게 분열하게 만드는. 하는 네, 것들. 음. 그래서 이 사우론이 누메노르 왕조로 들어가서 그 신하가 됩니다. 아. 신하가 돼서 그들을 이제 조종하기 시작하는데 네. 결국은 이 사우론이 누메노르의 마지가 왕을 꼬셔서 신들에게 대항하게 해요. 발리노르로 쳐들어가게 하죠. 네. 그래서 누메노르가 그 발리노르로 쳐들어가서 뭐 당연히 뭐 결과는 아시겠지만 박살이 나죠. 그리고 누메노르는 멸망합니다. 네. 멸망할 때 그 누메노르의 후예였던 그 우리가 반지의 제왕에 보는 이실두르 그 아라곤의 아빠 네. 네. 이분들만 그 전쟁에 참여를 안 하고 빠져 있다가 중간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곤도르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내려온 게 지금의 아라곤. 아라곤의 왕조, 그러니까 보르미르가 있는 그 곤도르 네. 네. 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우론이 그러면 처음에는 영화에서는 되게 그냥 어떤 눈동자의 형태로만 등장을 하는데 네, 원래는 그러면은 형체가 있는 어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건가요? 원래는 있었는데 네. 반지의 제왕 처음 아마 장면일 거예요. 요정과 인간의 연합으로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이실두르가 저 사우론의 손가락을 자르는 그 장면. 어. 그 장면에서 이제 반지를 뺏기면서 네.
사실 이 사우론이 이 반지를 절대 반지라는 걸 만들면서 네.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담아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반지가 파괴되거나 자기 손에서 빠졌을 때 이 사우론은 형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사우론은 형체를 잃었고 이제 이 반지를 그래서 계속 찾아서 다시 이제 그 모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뭐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반지 얘기가 나는데 그럼 이 절대 반지의 뭐 주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좀 궁금하긴 한데 사우론이 이 영화의 중심 그 소재가 되는 절대 반지를 제작한 거죠. 그렇죠. 사우론의 이 절대 반지는 네. 사실 그 절대 반지는 힘의 반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반지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힘의 반지에 속한다. 네, 그럼 그 힘의 반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 역시 사우론이 요정들을 찾아갔죠. 요정들을 찾아가서 네. 니네가 살고 있는 땅이 훨씬 지금보다 번성할 수 있는 비법을 주겠다. 이런 반지들을 만들면 이걸로 훨씬 더 너네 종족들이 번창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막 또 가머니설로 약간 사탄의 엄청나게 유혹을 또 하죠. 네. 그래서 사우론이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선량해 보이고 말도 음. 잘하고 착해 보이니까 네. 요정들이 거기 홀딱해서 힘의 반지를 19개를 만듭니다. 19개나요? 네, 19개를 만들고 그 중에 이제 사우론의 영향을 받지 않은 3개 네. 그거를 이제 요정들이 갖고 네. 나머지는 이제 사우론한테 줘서 흩어지는데 이게 사우론은 원래부터 이제 속셈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반지들을 다 조정해서 내가 모든 종족들을 조정하리라라는 이 속셈이 있어서 네. 어차피 힘의 반지를 주조한 게 사우론이기 때문에 운명의 산에 가서 이 반지들을 전부 지배할 수 있는 네. 그 반지를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게 절대 반지입니다. 아하. 그거를 이제 운명의 산에서 만드는데 네. 사우론이 그 반지를 만들어서 끼자마자 네. 이 힘의 반지를 갖고 있던 요정들이 내가 조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지배받는 거를. 네. 예. 그래서 이 요정들은 이 반지를 빼버려요. 네. 일종의 순환 출자네.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요정들의 힘의 반지 3개는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사우론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난쟁이에게 주어졌던 7개, 네. 그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9개. 네. 네. 인간에게 주어졌던 9개는 인간은 타락을 워낙 잘하는 종족으로 그려져서 네. 그냥 반지를 낀 상태로 타락해서 나주굴이 되고요. 그 얼굴 없는 기사들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반지를 꼈던 인간의 9명, 그 반지를 받은 9명. 네. 그다음에 난쟁이들은 워낙 고집이 세고 남들에게 이렇게 종속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인간처럼 타락하진 않지만 결국은 뭐 그 어떤 부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서 네.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반지를 뭐 일부는 뺏기고 일부는 용에 불타서 없어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절대 반지와 요정의 힘의 반지 3개 이렇게만 지금 남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장대한 세계관에서 이 영화 반지의 장이 다루고 있는 건 그냥 그 중에 극히 일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아주 작은 일부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실마릴리온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 다 묘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언젠가 이것도 좀 이렇게 시각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시각화가 되려면 네. 뭐 몇 편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영화로는 안 될 것 같고 드라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드라마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온 걸로 알고 아마존에서 있는데 시작된 게 그거군요. 네네네. 그게 아마 뭐 말도 많고 뭐 엄청나게 예, 예. 욕을 혹평을 받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 혹평을 받고 예, 있네요. 예. 예. 뭐 톨킨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너무 PC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게 이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영화가 이제 반지전정대가 운명의 산에서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가 어떤 로드무비라고 생각이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되게 많은 장소들이 소개가 되고 그게 또 이제 극장에서 우리 눈을 좀 즐겁게 만들어준 요소이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영화를 로드무비로 바라본다면 좀 가장 인상적인 장소는 어디였는지 기억에 남는 장소 혹은 뭐 어떤 퀘스트를 수행하는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 셰프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여정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뭐 이제 하나하나의 퀘스트의 의미를 사실 부여하기보다는 네. 저는 이 영화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프로도라는 그쵸. 프로도와 샘의 그쵸, 여정, 그쵸. 그리고 반지를 정말 들고 있는 사람들의 반지 운반자의 네. 여정과 그 아라곤이나 뭐 레골라스 같은 음.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여정, 그쵸. 이 두 가지로 이제 전장이 구분되는데 네. 저는 이게 되게 그 영적인 부분과 아. 실제적인 싸움에 대한 걸로 이제 구분을 한 것 같거든요. 이 영화는. 그렇네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삶에서도 대입을 해보면 네.
우리가 뭐 어떤 성공에 이르는 부분이 음. 이제 아라곤이나 뭐 보르미르나 뭐 네. 레골라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서바이브 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네네. 동시에 내가 내적인 성숙을 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이제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도 보면 재밌는 게 프로도나 샘이 만나는 곳들은 이상하게 어디로 들어가는데 자꾸 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네네네. 한없 뭐 끝없는 막 뭐가 막 자꾸 펼쳐져요. 그렇죠. 동굴로 막 네, 간다. 뭐 동굴로 막 들어가. 이게 여기서 들어가면 저런 세계가 나올 수 있나? 저런 공간감이? 네네. 그런데 막 그게 펼쳐지거든요. 네. 그 안에서 저는 이 사람의 기저에 있는 어떤 네. 영적인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 생각을 했었고 네, 좋은 접근인데요, 이거. 결국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도 삶이라는 게 네가 외부적으로 성공해 나가는 것, 네. 관계를 맺는 것뿐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일종의 구도자의 과정, 그치. 구도의 길을 어느 정도까지 내면적인 성숙을 해 나갈 거냐. 네. 요거를 이제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1편에서 프로도의 길과 아라곤의 길로 딱 이제 구분을 해서 2, 3편을 네. 진행하게 만든 네. 게 아닐까. 그게 일종의 장소적인 측면이 보여주는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영화를 보다 보면 장소가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전쟁을 치르면서 뭐 반지를 같이 가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나눴을까라고 하는 게 내면 세계의 전투와 육체적인 전투를 나누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두 개가 사실은 쌍을 이루면서 서로한테 기대고 있는 거긴 그렇죠. 하죠. 근데 그래서 프로도와 샘에게 네. 골룸이 붙는 이유는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골룸이 아라곤에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네. 결국 내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즉 골룸이란 캐릭터 역시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프로도와 샘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을 골룸이란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네. 볼 필요가 있다. 이 영화는. 어허. 좀 그렇게 봐도 재밌겠다 생각을 했었죠. 반지의 제왕에 대한 구조도 네. 아까 그 실마릴리온에 대한 내용을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근데 너무 재밌어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 근데 저는 옆에서 사실 네. 그 형님이 읽으시는 걸 제가 계속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마치 공부하듯이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갖고 오신 자료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걸 소설책 읽듯이 보시질 않고 네. 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근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가 톨키니스트가 아니다라고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우리의 레벨이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그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죠. 계시다는 네. 생각을 제가 하게 또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뭐 방송이 처음이라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조금 더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더 완벽하게 알았으면 이거를 또 좀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뭐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잘 전달되고 네.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그걸 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까 그 실마릴리온 얘기 들을 때도 그렇고 네. 되게 성경이랑 되게 있다라는 뭔가 생각을 철로 했어요. 역전 같은 느낌도 네. 들고. 그런 철로역전 같은 개념도 있고 네. 아라곤이나 반지원정대는 네. 약간 다윗 같은 개념. 어. 골리앗이라는 그 사우론이나 엄청나게 큰 적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다윗이라는 그 언더독 정서가 그 서양이든 뭐 동양도 마찬가지인데 서양 네네. 철학에서 굉장히 그 언더독 정서가 각광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문학적으로도 네네. 차용되고. 네. 그리고 이 간달프는 마치 사무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 나갈 건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 네. 그 개념으로 간달프가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안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실마릴리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성경적인 세계관이랑 같이 좀 연관지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조세프님하고 저하고 같이 봤던 연극 중에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이 그쵸?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뭐 기독교 학자이자 네. 그 나니아 나니아 연대기를 연대기. 쓰신 이제 그분 얘기거든요. 그분이 뭐 프로이드랑 같이 뭐 대화를 나누는 걸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연극인데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톨킨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자기가 원래 한 30대까지는 굉장히 전투적인 무신론자였는데 내가 신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게 되는 계기로 이제 톨킨이 되게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도 C.S. 루이스 나름대로 또 만들어낸 실마릴리온적인 네. 세계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톨킨의 세계관이라는 게 또 되게 성경과 닮아 있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세프님이 그런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게 아닌가. 두 분이 같은 시대 아닌가요? 제가 같은 그쵸. 시대요. 네. 같은 시대였고 같은 둘이 시대여서 되게 친했고. 네. 뭐 밤새도록 얘기를 네. 나누면서 그에게 뭐 감화를 받고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톨킨은 제가 듣기로는 영국에 이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전래될 만한 마땅한 신화 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 뭐 실마릴리온 이 작품들을 쓰면서도 네, 자기를 작가라고 표현을 안 하고 네, 전달자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지네요. 이건 원래 있었던 거고 네. 나는 이 발견해서? 이야기를 전달해줄 뿐이야. 완전히 몰입돼 있는 네. 거지. 그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조코나님이 말씀하신 네네. 어떤 뭐 종교적인 색채들이 많이 네. 묻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것도 또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얘기를 저도 알아보고 공부를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니벨룽겐의 반지 얘기를 많이 니벨룽겐 하더라고요. 네, 나오죠. 네, 예. 니벨룽겐의 반지가 이제 북유럽에 있는 네. 설화들을 모아놔서 네, 네. 그 바그너라고 하는 작곡가가 뭐 그쵸. 오페라로 만들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그 바그너를 히틀러가 굉장히 총회했었죠. 추앙했었던 네, 그쵸. 총애했었던 네. 작곡가인데 총회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톨킨의 혹은 영국의 응답이다 이 반지의 제왕은. 그래서 반지라고 하는 똑같은 설정을 갖고 오지만 이제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건 되게 신비롭고 뭔가 재미있는 그런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얘기를 들려주지만 그 안에 어떤 선악 구분 같은 거를 좀 가미한 게 네, 네, 이 톨킨적인 세계관이고 그게 바로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으로 또 넓게는 실마릴리온으로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톨킨은 그런 해석에 대해서 되게 좀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었다라고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톨킨이 살았던 시대의 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조시프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좀 성경과의 병치를 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시대 예술가들이 그 네. 시대에서 제일 지배적이었던 현상들, 네, 뭐 이슈들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본인은 그걸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맞아요, 본인이 갖고 맨날 보고 듣고 하는 게 그런 내용들인데 맞아요. 그 안에서 뭐 2차 세계대전을 그 요소들이 아예 없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진짜 박대희 선생님의 어떤 포텐이 터진 에픽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굉장히 선생님 맞죠, 선생님. 굉장히 재미있게 그 박대희 선생님이 저희의 전달자예요.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네. 오늘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속이 후련한 이런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가장 인상적인 퀘스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느 곳이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반지의 제왕 발굴 원정대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